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와 방위성 내부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례적인 초비상 경보가 내려진 이유, 바로 한국이 공개한 새로운 군사용 우주 반도체 기술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자처해왔고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자신들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조사팀이 확인한 기술 문서에는 그들이 예상하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 내방사선 처리 능력, 우주용 통신 안정성, 그리고 차세대 위성 핵심 칩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된다면 일본의 우주 전략, 경제안보, 방위산업 전반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영상은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아시아 기술 패권이 뒤집히는 순간을 다룹니다. 왜 일본이 지금 이토록 흔들렸는지, 그리고 한국의 발표 한 번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요동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일본 언론이 공개하지 않는 일본 내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55살 사카이 요시히로입니다. 일본 방위성 기술정책국 국장으로 근무한 지 12년째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각국의 군사기술 동향 보고서가 쌓였어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 유럽의 위성 네트워크 구축 소식, 중국의 극초 음속 미사일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한 장짜리 보고서였어요. 대한민국이 군사용 우주 반도체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들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요? 반도체라는 단어 앞에 군사용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게 우스웠습니다. 물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민수용 제품 이야기였습니다. 군사용 우주 반도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었죠. 방사선 내성, 극한 온도 변화 대응, 장기간 무결점 작동 보장.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60년대부터 이 분야에 투자해왔어요. 우리 기업들은 국제우주정거장용 부품을 납품했고 수십 개국 군사위성에 일본산 칩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시작한다고요? 그건 마치 육상 경기에서 출발선에 막 선 선수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한쪽에 치워두고 다른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방위성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기기술동향회의는 예상과 달랐어요. 참석자들은 NEC와 미쓰비시 전기의 기술임원 5명, 그리고 방위성 관계자 10여 명이었습니다. 회의 안건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발표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고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NEC 기술이사는 한국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측 대표는 팔짱을 낀 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기술진들조차 한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발표문 사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몇몇은 서류를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방위성 조달본부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제산업성 연락관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등장했지만 그건 마치 날씨 이야기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한국은 걱정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그건 대량 생산과 빠른 시장 대응에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용 우주 반도체는 소량 생산되고 극도로 높은 품질이 요구되며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고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기술 강국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자동차, 전자제품, 로봇, 우주항공.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 일본이 단연 선두였어요.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십 년간 빠르게 성장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주로 제조업과 소비자 제품 영역이었습니다. 반도체도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디램, 낸드 플래시 같은 범용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용 우주 반도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극소량 생산되고 극도로 높은 품질이 요구되며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발표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술 강국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어요. 실제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온 오오카와 켄타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해외기술 분석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30대 후반의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예산 규모, 참여 기업, 목표 시점 같은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오카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보 분석관들은 항상 너무 신중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일본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경제도 기술도 모든 면에서요. 복도를 지나다 다른 국장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듯 했어요. 저는 기술협력과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이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그날 받은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우리가 6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한국 기술이 왜 위협이 되지 않는지 스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경험 부족. 한국은 이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둘째, 인프라 부족. 군사용 반도체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 네트워크가 필수였는데 한국은 그런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시간 부족.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1층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야심만만했어요. 하지만 야심과 실력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군사용 우주 반도체 같은 초고난도 영역에서는요. 한국 언론들은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과장되게 보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물은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패턴을 지난 20년간 수없이 봐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의 군사용 우주 반도체 개발 소식이 짧게 보도되고 있었어요. 앵커는 이를 한국 기술력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고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서 이미 잊혀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60년 넘게 우주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렸고 수많은 부품을 개발했어요.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일본의 진짜 자산이었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한국은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거였어요. 일본은 이미 결승선을 여러 번 통과했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한국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였어요.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고 차세대 정찰 윗선 계획 검토도 있었습니다. 한국. 그건 제 업무 목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일본은 안전했습니다. 아시아의 기술 패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상이 펼쳐질 거였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요. 한국 이야기는 어쩌면 다시는 제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방위성 복도를 걷는 사람들도, 회의실에 앉아있는 간부들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직원들도 모두가 평온했습니다. 위기를 예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는 그저 수많은 정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일본 우주산업은 탄탄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충분했고 기업들의 기술력도 뛰어났어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과의 관계도 돈독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발표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한국 이야기를 거의 잊고 지냈어요. 더 시급한 안건들이 계속 들어왔고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조율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한국의 도전 같은 건 제 업무 우선순위 한참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오오카와 켄타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다른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두꺼운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빨간색으로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구 계획서나 예산 배분표 같은 것들이겠거니 생각했죠.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은 예상대로 프로젝트 개요였어요. 목표, 일정, 참여 기관 같은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보다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기술 사양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우주용 반도체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과 성능 목표치였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내방사선 설계 구조에 관한 부분이었죠. 수치들이 이상했습니다. 낯설었어요. 제가 지난 12년간 봐왔던 설계 방식과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한국은 이미 기초 연구 단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실제 제품 개발 단계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실험 데이터에 기반한 설계 수치처럼 보였습니다. 오오카와는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 자료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방위성 9층 소회의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자료를 미리 공유했고 다들 그걸 검토한 뒤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달랐죠. 무거웠습니다. NEC에서 온 하라다 미노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기술이사였어요. 일본 우주전자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 자료 사본이 들려 있었죠. 그는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읽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했어요. 하라다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라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뭔가 신중해진 표정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전하는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설계 방식이 예상을 벗어났다는 것, 단순 연구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이는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미쓰비시 측 대표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라다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 더 큰 불안을 안겨줬죠. 방위성 기술 기획과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라다는 다시 서류를 살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말은 적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진전을 보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잘못 해석했거나. 하지만 하라다의 표정을 보니 그런 희망적 추측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오카와 켄타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에 관한 정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삼성과 SK가 최고급 인력을 대거 투입했고 정부 연구소들도 총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직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회의실은 여유로웠죠. 누군가 농담을 던지고 다른 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죠. 누군가는 동료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고 다른 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재시도가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건너뛴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한국이 비밀리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기술 이전을 받은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설계 수치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읽을수록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 달랐어요.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중복회로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였는데 한국은 소재 차원에서 접근한 흔적이 보였어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죠.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크기였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처음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오후 내내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한국 이야기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오카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 관련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즉시 보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계속 주시하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국 자료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수치들, 그 설계 방식, 그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 너무 안주한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지 초기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는 더 지켜봐야 했어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엇이 시작되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 우주기술 개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지만 제 눈에는 크게 보였어요. 방위성에 도착하자 복도 분위기도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진 것 같았어요. 표정도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조직 내부로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또 한국 관련 자료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느낄 수 있을 뿐이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러나 이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 자료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밤잠을 설쳤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혹시 오늘은 다른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 관한 정보는 계속 쌓여갔고 그 내용은 하나같이 불길했어요. 그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즉시 차관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긴급 회의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차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관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온 나카무라 히데키 국장도 보였어요. 내각정보조사실에 오오카와 켄타도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NEC의 하라다 미노루도 긴급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얼굴들에 긴장이 가득했죠. 차관도 평소와 달리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오카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프로젝터가 켜졌고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칩의 상세 사양과 테스트 결과들이었습니다. 오오카와는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현재 시제품 제작 단계에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년 빠른 진전이라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성능 수치가 일본 현용 제품과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초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오카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작동 온도 범위, 방사선 내성, 전력 효율.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주 환경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한국이 과장한 수치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라다 미노루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봤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죠. 단순 연구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다른 이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라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했죠. 회로 중복이 아니라 재료공학적 접근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더 큰 충격이었죠. 나카무라 히데키가 발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제산업성 분석 결과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일본 우주전자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현재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일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이 들어오면 급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카무라는 계속 말했어요. 가격 경쟁력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용 칩도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위성 조달본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우리 60년 노하우를 따라잡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했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오카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차례 교차 검증을 거쳤다고 했어요. 출처도 복수라고 했습니다.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했죠. 조달본부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경제산업성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전자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죠. 회의실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추가 조사를 주장했고 다른 이는 한국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이 절대적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관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긴장과 불안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우려하는 건 기술 격차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의 개발 속도라고 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 후에는 우리를 완전히 추월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비틀거리며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각 부처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죠. 모두 한국 소식을 확인하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정보는 이미 일본 정부 전체로 퍼지고 있었어요. 경제산업성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내각정보조사실은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어요. 모든 기관이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읽을수록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삼성과 SK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 연구소들도 동원되었고 해외 전문가들도 영입했죠. 한국은 이걸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해외 고객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유럽의 한 위성 제조사가 한국 칩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니었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패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일본이 지금껏 누려온 기술 패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려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긴급 강요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총리 주재로 한국 우주기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태가 정부 최고 위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오오카와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에는 한국의 다음 단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우주용 칩을 넘어 인공위성 시스템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우주산업 전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힘이 없었어요. 방위성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가 단기간에 무너질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 방식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밀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NEC와 미쓰비시 전기 최고 경영자들이 방위성을 찾아왔습니다.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들도 위기를 감지한 겁니다. 한국 기술이 시장에 나오면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그들은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증액,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여러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돈만으로 좁혀지지 않았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국 편이었죠.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본은 뒤늦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어요. 도쿄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불안했어요. 한국이 정말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시아 우주기술의 중심이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일본 최초 우주실험실 발사 기념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오만이었을까요? 안주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오오카와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혔습니다. 명확한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향한 압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요회의가 끝난 다음 날, 방위성 12층 전략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내각정보조사실 관계자들이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3부 때보다 더 짙은 불안이 회의실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회의 주재자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 회의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본의 기술 패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이 먼저 발표에 나섰어요. 우리는 국제우주기구에 한국기술 검증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외무성 국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기각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측이 이미 모든 국제 규격을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한 겁니다.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과장이 이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에게 한국 제품 채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기존 일본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를 강조했다고 했죠. 나카무라 히데키가 물었습니다. 반응이 어땠냐고요? 통상정책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했어요.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오히려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외교적 압박도 통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오카와 켄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술 진척 현황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현재 양산체제 구축 단계에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삼성 천안 공장의 전용 생산 라인이 완성되었고 SK 이천 공장도 설비 증설을 마쳤다고 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카와는 계속 말했어요. 월 생산 능력이 10,000개 단위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했죠.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한국 칩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아랍에미리트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어요.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제산업성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수주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15% 하락했다고 했죠.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NEC와 미쓰비시 모두 영업이익 경고를 발표했다고 했어요. 주가도 하락세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라고 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의 문제였죠. 하라다 미노루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최신 기술 자료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이미 일본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특히 전력 효율 면에서 우리보다 20%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주 장비에서 결정적 차이라고 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방위성 기술 연구본부장이 물었어요. 그게 확실하냐고요? 하라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확실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검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전력 관리 방식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었다고 했죠. 하라다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는 공식 인정이었죠. 방위성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잡을 방법은 없냐고 물었어요. 하라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고 했어요. 새로운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갈 거라고 했죠. 차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때 경제산업성 산업안보과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60년 쌓은 기술을 한국이 1년 만에 넘어섰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고 했죠. 데이터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라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했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은 진짜라고 했습니다. 산업안보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투입했고 최고 인력도 배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밀린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죠.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방법을 고수했지만 한국은 혁신적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죠. 산업안보과장이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냐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예산 증액을 주장했고 다른 이는 인력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한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그 혼란을 지켜봤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머릿속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책임감과 두려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천천히 조용해졌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죠. 한국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했어요. 이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기술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인 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오카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임계점이라니 무슨 의미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오카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하늘이 흐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한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국제기구 압박도 외교 채널도 산업 견제도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죠.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싸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들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했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한국 기술 현황, 시장 점유율 변화, 일본 기업 피해 현황.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밀리고 있다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은 수십 년간 아시아 기술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을 따라왔죠. 하지만 이제 그 구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외교적 압박도 산업적 견제도 기술적 경쟁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읽을수록 그들의 전략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시장의 요구에 집중했죠. 가격과 성능, 신뢰성과 효율성.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반면 일본은 무엇을 했나요?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전통을 지켰죠. 하지만 시장은 전통이 아니라 혁신을 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다음 날 오후 NEC 하라다가 다시 방위성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술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했죠.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하라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존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직 문화도 연구 방식도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하라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5년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라고 했죠. 5년. 그 사이 한국은 얼마나 더 앞서갈까요? 저는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라다가 자리를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밀릴 리 없다고,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응이 실패했어요.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